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건설사의 자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건설 사례로 본 심상치 않은 조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롯데건설이 계열사로부터 1조 원을 수요를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1조 원을 받았어요.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원,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으로부터 3천억 원,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2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부분이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요즘 극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계열사 지원은 악재 중에 악재죠. 왜냐면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업 인수에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열사 지원까지 나서버리네. 당연히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좋게 보지 않겠죠. 결국에는 롯데케미칼이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거 그룹 위기 신호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진다는 부분이죠. 투자자들만 밑을 노르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연내 만기되는 롯데건설이 갖고 있는 PFABCP가 3.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PFABCP가 뭐냐면요, PF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업 어음이에요. 연말까지 3.1조 원이 있고요. 내년 말까지는 3조 6천억 원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자, PFABCP 좀 용어가 어렵잖아요. 이거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장기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기 자금 조달하는 환경하고 이 장기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보면 되잖아요. 문제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단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보증을 선 증권사하고 건설사가 위태롭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는 건설사는 알겠는데 증권사는 왜 깨어 있나요? 이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자금을 끌어올 때요, 증권사가 보증을 서요. 수수료를 쓰고. 그 보증을 서준 증권사하고 또한 시행사의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사 보증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문제가 되는 구조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PF 대출 관련해서 건설사는 두 가지로 역할이 있어요. 먼저 직접 시행사가 되어서 PF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데다가 택지 받아가지고 직접 건설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당연히 토지 매입 대금부터 사업 전반의 자금 융통에 이 PF 대출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시행사와 도급 계약을 맺어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 시행사는 조합이죠. 그리고 시공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행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분양 결과에 따라서 시공사는요,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올해 대부분의 주택 분양이 참패를 겪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올 1월에 등록된 미분양 주택 수가 22,000호였는데 9월에 44,000호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미분양 통계로 잡힌 것만 이 정도고요. 건설사에서 숨기는 것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문제는 롯데건설에서 전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역세권, 청년주택 중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그때부터 위기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시행사 역할을 하든 시공사 역할을 하든 이런 미분양 상황은요, 건설사의 자금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016년까지 주택시장에서 선전을 하면서 롯데건설은 자신감을 얻어요. 자, 2016년 6월에 기사를 볼게요. 롯데건설 상반기 전체 분양 1순위 마감, 미분양이 제로였어요. 이 시기에 롯데건설의 주택사업 비중은요, 30%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감을 얻었는지 그 이후부터 주택사업 비중을 크게 늘리더니 50% 수준까지 늘어나더라. 주택사업 비중을 좀 무리하게 늘린 것이 아니냐, 이런 경고가요, 2019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과 경기도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청라도 오르고 송도도 오르고 당장 수도권만 봐도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외곽 지역 부동산이 뜨거워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외곽 지역은 아파트 지을 토지가 많아요. 그 토지에서 전부 다 공급이 진행되더라. 그 중심에 롯데건설도 있었다는 부분이죠. 예상보다 너무 외곽 지역이나 지방 지역 분양 열기가 빠르게 식기 시작을 했고, 이게 10번 자라다가
한번 삐끗하면서 문제가 되는 곳이 건설업계다 보니까 롯데건설 무리한 주택사업 확장에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예정된 분양 물량은 건설업계에서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월에 역대급 분양 물량이 풀린대요.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미분양을 감수하고서라도. 왜냐면은 일단 분양을 해서 자금 경색을 풀자는 것이 건설업계의 목표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대형건설에서도 연말까지 무려 48,000세대 공급을 하고요. 서울 분양 그동안 미뤄졌던 거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쏟아지는 분양 물량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결과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 지역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규제 지역 완화를 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1주택자의 분양시장 접근이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노리지 않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면요, 건설업계는 지금 고사 직전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자금 조달 시장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PFABCP는요, 단기 자금을 끌어와서 장기 프로젝트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은 단기 자금을 끌어온 걸 그때그때 롤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롤오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전력 회사채가 있죠. 회사채가 계속해서 유찰이 됩니다. 금리가 6%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못 찾기 시작하네. 당연히 여기가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요. 한전채보다 수익률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채 시장은 거의 초토화가 됐더라. 이런 상황에서 누가 PF에 돈을 넣겠습니까? 저라도 안 넣을 거예요. 자, 당연히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다 보니까 이 PF 대출 112조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채권 안전 펀드까지 들어가서 좀 우량 사업장은 지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건설사에서는 계열사 지원으로 간신히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동성 위기 있잖아요. 이게 롯데건설만의 문제일까요? 그나마 롯데그룹은요, 어느 정도 이런 충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롯데건설이야 뭐 그렇게 계열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연쇄부도의 위기에 몰린 건설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미 건설사 데스노트까지 가요. 그래서 구분이 돼 있죠. 부도, 부도임박, 고위험, 위험, 고위험에 롯데건설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건설업에 대해서는 아예 돈이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중견건설사 회사채가 연 65% 금리에 거래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미 건설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거. 이미 자체적으로 생존 능력을 상실했다, 여기까지도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삐끗한 건설업은요, 그룹에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립니다. 2015년에 두산그룹에서 두산건설의 위기가 그룹 전체 부실로 확대됐던 건 기억나시죠? 웅진그룹도 국동건설 인수하면서 망해버렸어요. LIG건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때 막 회사채 팔면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서 권하는 회사채는 채권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옛날에 좀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위기가 시작된 건설업은요, 그룹 전체 부실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기업들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돈 빌리러 은행 찾는다. 왜냐면 지금 대기업이 자체 신용도로 회사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한전까지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회사채 발행하면 시장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차라리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은행권이 좀 실탄이 넉넉해요. 고금리의 예금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10월 은행 정기예금이요, 무려 56조 원 급등했대요.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그냥 예금 맡기려는 분들 예금 금리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 올랐거든요. 이제는 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계 현금이 예금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자, 금융당국은요, 은행의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수요가 뚝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금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높아진 기업대출 수요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은행이 언제까지나 자금 공급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내년에 만기되는 회사채가 68조 원인데 이거 이자는 고사하고 나서 재상환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PF 대출 규모는 112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금 정책이 길어지잖아요. 은행에서 결국에는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는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달된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꼭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금 정책이 없어지려면 결국에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고금리 정책이 오래 지속될수록 대한민국 위기 상황도 커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년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집값이 더욱 크게 하락할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쇼킹 부동산 서정 역전 세대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급락하는 지역 잡으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